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배급찰청, 제가 기가 좀 커서 배급찰청 비대기의 형사정책 단장을 맡고 있는 김웅 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런 자리까지 와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반도 순위란 재단 자료도 많이 보고 있고 꾸준히 이렇게 좀 획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기대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셔서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 약간 좀 제가 좀 좌충우돌을 하기도 하고, 회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법조계 안에서도 좀 되게 독특한 주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독특하지 않다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현실과 개선입니다. 이걸 1시간 40분 안에 다 말씀드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오늘 대검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3시간 전까지 사무실에서 의원님실에서 오는 자료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는 물론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늘 전달 때문에 그거 다 정리하고 끝나면 또 바로 가서 참 재수도 없게 총장님 바로 뒤에 제가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도 없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늦게 불쾌하시고 좀 당황스러우신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근거나 통계가 다 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일단 들으시면서 처음 듣는 당황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이제 형사사법 현실은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신기한 게 왕정에서 식민지로 갔다가 시민사회가 형성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것도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어떤 법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여기 가인 김명로 선생이나 아니면 엄상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때 당시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했을까 되게 많이 놀라면서, 하지만 그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거물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되게 독특한 형태고 약간 좀 인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후배들이 좀 잘했어야 되는데 한 80년대 이후에 더 심해지는데, 이때 급격하게 외국의 법제들을 무분별하게 막 수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막 여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가거물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축을 해서 잘 올렸어야 되는데 잊고 덧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 사법체계 자체가 일종의 슬럼과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법만 보면은 형사사법에는 크게 당사자주의하고 직권주의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하고 발전을 하고 어떤 방향을 만들어낼 때는 기본 원리라는 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멜팅팟, 용광로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질적인 게 오다 보니까 잘 안 섞여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상당히 좀 덜 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국가주의, 행정만능주의, 법만능주의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사법체계가 되게 이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띱니다. 제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있었을 때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좀 검찰은 절대 권력에 종속돼 있다시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찰은 상당히 거대한데 23만 국가경찰이 중국 공안 시스템과 이렇게 닮아가고 있지 않나. 결국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독자적인 그런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이게 크게 보면 법원 이중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그 제도가 막 들어오고 로스쿨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 안착이 잘 되고 있진 않고 미국 법조의 좀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서민들이 각상가격에 이렇게 법률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미국식의 그런 분쟁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법률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진 보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문제점이 사실은 법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된 것도 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제 법원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 친구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검찰은 뭐 꼴찌다. 우리는 꼴찌니까 너 왜 맞아? 우리는 내가 맞섰을 때도 뭐 더 이상 가망성도 없고. 근데 니네 봐라. 니네 우리나라 사법 시대도 27%다. OECD 평균 54%인데 27%다. 그리고 니네 법원 신뢰도 외국 기관에서 나온 게 2.2점이다. 5점 만점에. 가장 신뢰를 얻어야 될 기관이 가장 점수가 낮다. 그리고 어제도 기사가 나왔지만 중간 이유 같은 건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전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2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전가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 되면은 대비를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을 좌우하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이런 법원에 문제점이 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 이제 제가 법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니네는 지금 우리가 이 공기가 지금 얼마나 탁한지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땐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너 선진국 중에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972년까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 판사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전보, 예를 들면 이번에 검찰 인사 나오듯이 법원 임원 인사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명이 옮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기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대신 판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개인이 통일하지 않으면 전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보가 있다고 일본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2년, 3년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쫙쫙 옮기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웃긴 게 이거거든요. 판사가 승진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혹시 가서 보시면 미국의 판사 같은 거 보면 무슨 카운티 법원 판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위에서 평점 잘 받고 이러면은 주법원 판사 되고 주대법원 판사 되고 연방법원 판사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별개 리쿠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연방판사를 중판사 중에서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승진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기자 중에 파이낸셜 뉴스를 다니고 있다가 TV조선으로 이렇게 가면 그걸 승진이라고 하냐? 아니잖아. 추천받아서 뽑는 거다. 리크루트를 하는 거다. 근데 니네는 그걸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중국은 예외입니다. 중국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다른 점이 되게 많은데 중국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무법원 이야기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최고 법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노동법원도 있고 이렇게 법원이 분야별로 이렇게 있고 대법관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상고법원 때문에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하면서 지금 엄청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이제 그걸 말씀드리자면 상고법원은 그 문제가 되게 복잡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대법관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들을 승진과 대규모 정보 인사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딱 가면 법원행정처의 그 시민관들이 싹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에 쫙 바뀌듯이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면서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가 모두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인사권을 행사 못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은 사실은 뒷방 늙은이로 만들고 지금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을 상고법원에서 대행을 하게 하고 상고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제가 봤었을 때 그 전 정부에서 이 상고법원을 왜 막았을까, 못하게 막았을까, 그건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법관을 임명할 그 자체를 거의 공세를 하는 겁니다. 대법관을 아무 의미가 없고 상고법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쪽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모든 모순들이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1, 2, 3심이 단일 구조 법원인데 예를 들면 그럽니다. 1심 예를 들면 광주지법 판사가 광주 고법의 배석 판사가 되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되고 다시 내려가서 부장 판사가 되고 이런 형태인 겁니다. 1심, 2심, 3심이 똑같은 판사라는 거죠.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고 스스로 자기들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판사는 동일하게 찍어내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럼 신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1심, 2심, 3심 판사가 결국 똑같은 생각,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 연결되어 있으면은 2심에 가서 받아봐야 그게 그거죠. 사람이 안 변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관이 서열이 생기고 승진을 하게 되는 거고 인사 이동이 있고 그걸 통해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지금 보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은 대법원장의 바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부분의 어떤 의도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위험하니까.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법원은 결국 민주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이나 유럽에 계신 분들하고 친한 분이 있으시면은 우리나라 판사가 어떻게 해서 임명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놀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판사를 되게 존중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시험을 보고 법원행정처에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판사를 임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놀랍니다. 당장 이야기하기에 그럼 니네는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걸 어디서 얻니? 판사가. 국민이 그럼 법원을 구성하는데 뭘 한 거니? 세금만 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법원 동일체입니다. 사실은 저게 현실인데 저러다 보니까 상신자가 의미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판사는 헌법상의 기구인데 헌법상의 법원행정처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비헌법기구인 법원행정처가 헌법기구인 판사를 장악하고 인사를 하고 승진을 시키고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검찰 이야기를 할까요? 검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시간도 모자라니까 뭐 다 이야기 못 해드리고 일단 검찰은 뭐 칼잡이만 돼도 좋겠는데 원래 칼을 쓰면 안 되죠. 검사는 칼 쓰라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데 칼잡이만 돼도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이 없는 칼 같아요. 쥐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걸 쥐어야 된다. 가장 먼저 저거부터 쥐어야 된다. 정권 잡으면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영혼이 없는 칼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심하게 얘기됐나요? 검찰도 법원 저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인사권하고 보직이 사실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 100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99명은 바르게 하고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 하나 출세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을 갖다 쓰면 됩니다. 요직에. 그러니까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99명이 우리는 제대로 해요라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인사하고 보직을 결정하는 게 위해서 전체가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뭐 떡건, 석건, 금세 뭐 이런 이야기 평을 듣는데 이건 저는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그런 일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없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는 건 뭐냐면 반응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건데 검사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 한 판이 있으면 계란 한 판에 3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썩은 게 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 판 전체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 중에 하나를 어디에 썩을 건지 모르는데 애한테 그걸 먹일 수 없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런 검사가 한 명만 있어도 검사 전체는 오염되는 것이고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검찰은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직접 수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경찰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먼저 생겨난 건데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정말 완전 경찰 국가였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면서 그 뒤로도 그게 계속 연결이 되니까 검찰의 역할을 좀 많이 주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나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후견주의나 엘리트주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이 사회의 이 비리, 거와 이건 우리가 꼭 처리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정부패 사범 처벌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청렴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형사처벌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걸로 가지고 사회 전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다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뭐 계속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 참여연대에 계시는 그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검찰이 권한이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이 4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결국은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사회가 모든 걸 너무 형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고소고발을 권한을 엄청 강화를 시키고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은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국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CNN이 됐든 뭐 박스뉴스가 됐든 뉴스 끝나면서 뭐 FBI의 수사가 수사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관계당국에 뭐 엄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는 기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자들한테 니네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니네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반종 아니냐. 누구 하나 가서 죽고 수사하고 이런 것만 바라보는 식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모든 걸 일단 수사기관에다가 다 해결을 하라라고 이렇게 다 던져줍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들이밀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분쟁 이런 걸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해결하라고 있는 게 국회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안에서 있는 것도 해결을 못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청소부 정도인데 청소부한테 그걸 맡기고 있는 거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계속 재판소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소원이 뭐냐면 여러분 헌법소원 아시죠?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뭐 입법이나 행정에 의해서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받으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법부의 공권력 행사인 재판을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그 헌법소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법에 법원의 재판이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하는 일이 헌법소원이거든요. 재판소원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다 법관들, 고위 법관들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고 또 법원검찰에서 연구관이라고 또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힘도 세고 헌법재판소는 결국 또 보면은 법원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률가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즉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요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적 가치 판단을 하는데 꼭 법률가의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구조 자체를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배타적으로 법률가만 가능하도록 하느냐? 결국 법률에 의해서만 꼭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 그걸 좀 초월하는 가치 아닌가? 이런 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경찰은 사실은 대부분 경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경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경찰도 사실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중국 빼고요. 중국 빼고 전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수집권, 치안유지권, 그 다음에 수사권 이걸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경찰이라는 단일 대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빼고. 요즘 자치경찰이라는 얘기 되게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자치경찰이라는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용어가 없더라. 왜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볶지않은 볶음밥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게 뭔 말이냐? 원래 경찰은 자치경찰이 원래 모습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프랑스만 빼고요.
프랑스, 중국, 우리나라 빼고는 원래 경찰이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경찰인 겁니다. 볶지 않는 볶음밥이 아니고 그냥 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은 거기서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치안정보사라고. 거기는 특별사무경찰관들 몇 명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왜 저렇게 됐냐면 저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1905년도에 통감부가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고등경찰과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첩보계라는 걸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찰 안에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야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 경찰하면 LAPD, NYPD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 지역 경찰입니다. LAPD가 정보 수집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 별개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경찰이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같이 합니다. 그 뭐냐? 일제시대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상 유일한 정보기관이 지금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바뀌지도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는데 경찰과 검찰 간의 정찰관의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수사를 하는 경찰은 사법경찰이라고 전체 경찰 14만 중에서 2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법경찰입니다. 그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라고 보셔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 사법경찰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행정경찰이 다 같이 한데 어울려져 있습니다. 14만이. 그런 경찰 조직이 사실은 중국 정도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초동수사의 90%는 미국 이야기 또 했었는데 미국 영화 보면 막 되게 많은 기구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말 많이 수사를 하는 데는 무슨 마약 단속국이니 이런 데가 정말 수사 많이 하고 사람도 더 많이 잡아가고 이러거든요. 우리는 이 국가경찰 한 군데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뭐냐면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14만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번에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좀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할 경찰서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압박을 하라 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조직이 된 거죠. 왜? 정보가 없거든요. 자 이제 너무 길어진 것 같으세요?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바꿀 건데 일단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잘못했느냐 보면 원칙이 없이 막 들고 왔어요. 예를 들면 집단소송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에 있으니까 집단소송제 클래스 액션이 있으니까 독일에도 있으니까 일단 가져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사실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닙니다. 미국은 일단 체포부터 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보석으로 풀어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속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오면은 맞겠냐고요? 안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구속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일종의 형벌이죠.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 개인이. 근데 저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 미국은 진짜 무영장 체포주의가 원칙이고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우리만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같냐. 왜 미국이 자꾸 하느냐.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관에 영장 없이 일단 무조건 사람을 우리나라 아까 저기서 보면 일제시대 때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10일 동안 사람을 구속시킬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게 일본 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데 미국식으로 막 무영장 체포를 한다고 그럼 이놈의 나라 어떻게 사냐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원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칙을 일단 확 세워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부터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게도 대부분 여기 여도에 계신 분들은 뭐 하나 딱 듣고 이거 좋네 그러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집단소송 들고 오면 무조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그런다면은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서 뭐 형사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이런 것들하고 그걸 병행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고 다 가져오면은 결국은 수사기관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제 이게 결국 형사사법제도가 워낙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정치적인 그런 단체들이 되게 많이 여기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많이 오염돼 버렸고요. 지금 보이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버리게 되나 저 생각입니다. 이건 뭐 대검찰청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개인적인 거고 저는 여기는 사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행정처는 없어져야 됩니다. 다른 나라 거의 모든 나라는 법무부에서 법원의 인사나 행정, 예산 이거 전부 다 법무부에서 합니다. 법무부에서 대신 해주는 거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독일은 연방 법무부, 프랑스 법무부, 영국 법무부, 스페인 사법총의 평의회 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에도 없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저기에서 판사들을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하고 인터권은 일단 금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 저기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기구를 헌법상의 기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직접 선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법원이 얻으려면 결국은 판사도 뽑아야 되거든요. 선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선출제가 바로 들어온 경우에 교육자치단체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 그거는 이제 선출제로 가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은 신급별로 다 분리해야 됩니다. 광주지법, 광주고법, 행정법원 이런 식으로. 근데 1심하고 2심에서 이 별도로 이렇게 판사를 리크루트해서 뽑아야 되고 서로 이렇게 승진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이런 것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승진을 하고 저기를 올라가고 인사이동을 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종속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야 고인물이 되지 않니 거기 가서 지역하고 유착하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법원의 이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지역과 유착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감기가 걸렸으면은 감기약을 먹고 그걸로 가야 되지. 감기에 걸렸으면은 네가 감기에 걸리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가 이 황달이 올 수 있으니 황달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지역과 유착되는 문제는 감찰이나 내부 정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법원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도 이렇게 이제 전문 대법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독일식으로.
노동은 노동, 행정은 행정, 뭐 예를 들면 선거재판부는 선거재판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권한이 분산이 되는 거고 대법원장이 누구 하나가 이렇게 좌지우지를 못하는 거죠. 미국은 1985년부터 양형 가이드라인이라고 일종의 연방법으로 양형 기준법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양형 기준법이 없거든요. 양형 기준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특히 기업 범죄에 있었을 때는 양형 기준법이 없으면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는 배임으로 가서 구속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별거 없다고 이렇게 넘겨버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좀 더 촘촘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뭐 늘 제 개인적인 거지만 재판소 도입해야 된다. 대신 재판소를 도입하되 한정위원이나 한정합헌처럼 니네가 입법활동하지 마라. 당신들이 국회가 아닌데 왜 니네가 해석으로 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느냐. 그건 하지 마라.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헌법재판관은 좀 다양하게 충원을 하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자들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무슨 존경받는 어떤 단체에 계신 분도 뽑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헌법재판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일단 직접 수사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더 강화해야죠. 수사지휘를 더 강화를 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장도 선출해야 되고 지역검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왜? 그래야 이게 대통령이 이걸 쥐고 흔들 수가 없다. 지역적으로 분리가 되면 전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역적으로 유착이 될 수도 있고 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 정치적인 분이나 아니면 명망가가 그렇게 나와서 법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럼 일단 전담별로 검찰을 한번 이것도 분리를 해보자. 뭐 공안검찰, 특수검찰, 형사검찰, 조세검찰 이렇게 검찰 분류를 해서 이 안에서 얘들은 이 일만 계속 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사실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인사하고 보직으로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리고 늘 계속 이야기하는데 독립된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진짜 개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인사안을 짜서 그게 오픈을 시키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움직이면 아무래도 조금 정책 중립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 자치경찰로 가는 게 맞다. 자치경찰이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 중국, 프랑스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보 수집, 수사, 치안 이거 모두 다 지역별로 분산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잘라놔야 된다.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법통제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율권을 좀 줘도 된다. 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정보권, 그 치안권, 수사권 이걸 다 같이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바로 와닿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수집이 왜 또 기능이 분리돼야 되냐면 저희 옛날 같은 경우 검사들 같은 경우 양기부 수사하고 나면은 부장들이 다 사표를 썼어요. 신문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한두 달 뒤에 다 사표를 씁니다. 왜냐? 밑에 그 후배 그 수사팀 보호를 하려고요. 양기부 애들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한테 우리가 이렇게 수사해서 니네 괴롭혔으니 뭐 니네한테 뭐 데미지 줬으니까 책임지고 내가 나갈 테니까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없던 걸로 하자. 밑에 검사들은 이런 게 사실상 좀 존재했었습니다. 경찰이
정보권 지금 사실은 혼자 독점하게 됐는데 누가 그러면은 옛날에 국정원이 했던 것보다 더 무서워지는 거죠. 국정원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 끝나면서 한 가지 말이에요. 경찰 중에 누구 하나가 가서 조직폭력배다라고 이 사람을 해서 조직폭력배로 의유를 해서 범단으로 의유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검찰이 받아가지고 보니까 조직폭력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혐의로 석방을 했어요. 아니면 기소를 뭐로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났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을 잡아와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그 경찰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 왜냐하면 지금 IPAS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실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제 뭐 기소 의견을 올리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뒤에 무죄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이런 평생 시스템은 절대 안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평택경찰서장 하다가 나가셨던 이 박상용 이번에 그 특검보 가셨던 그분 책 보면은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 없는 국민을 마구잡이로 잡아냅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든지 너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냐면 그게 아니고 갈등만 커집니다. 막 이 사회 자체가 너무 신경질적인 거고 네 죽기 아닌 내 죽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ADR이라고 하죠. 대체적 분쟁 해결을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형사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1년에 고소사건이 50만 건이 들어오는데 고소고발이 그 중에서 4분의 3이 혐의 없습니다. 뭐냐면 다 민사사건이에요. 법원에서 민사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다 형사로 고소로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서 뭐 좀 합의를 시켜달라 뭐 이건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건 민사 영역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근데 재판으로 가져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재판이 안 되니까 여기 찾아왔는데 뭔 소리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조정 중재 화해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1985년에 유엔에서부터 벌써 선언문에서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형사사건을 이런 ADR로 해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EU에서도 각 나라의 권고안을 보냅니다. 그게 2001년 3월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형사 조정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좀 덜 이루어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좀 형사 조정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민사 사건을 결국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래야 검찰이나 수사관의 힘도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가 마지막 딱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늘 이제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 법무,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뭐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인권이 이루어겠습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실험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너무 빨리 결론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제도 법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세안, 몽골, 우즈벡,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법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이걸 좀 수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수출만 수출이 아니고 법제 수출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장기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제가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한 게 있는데 몽골에서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몽골하고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동일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정보 교류가 가능하면 출입국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여러분 나갈 때 이렇게 여권 보여주고 얼굴 하나 찍고 그냥 출국 심사하지 않습니까? 입국 심사도 그렇게 하고 몽골 현지에서도 그 정보가 연동이 되면은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뭐냐면은 그게 되는 나라들끼리는 사실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한 형태의 연방제까지도 갈 수도 있는 그런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교정 분류 시스템, 뭐 위치 추적 시스템, 전자발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사 기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세안에서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이 많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해 동안 2016년 제가 뭐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한 해 동안 지금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다 우리 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법제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면은 이게 중국을 둘러싸고 사실은 몽골까지 이렇게 해서 아세안 10국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인구와 영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고 중국하고도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법제를 수출하냐. 법제는 그냥 준다고 수출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을 우리나라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1년은 어학을 시키고 우리 교육, 법제 교육 시킨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실제로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죠. 보호관찰 업무는 보호관찰 업무. 그 다음에 검찰 업무는 들어와서 우리나라 몽골 그 범죄에 대한 연구나 수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출입국이면 우리나라 출입국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월급 주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는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매년 그게 돌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10년 뒤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 제도부터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항상 예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좋은 거 맞다. 근데 예산이 없다. 사실 예산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하늘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코이카가 1년에 9천억 가까이 있습니다. 9천억 가까이 쓰고 있고 이제 그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뭐 양어장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천억 중에서 500억만 띄어서 실제로 몽골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나라 와서 뭐 발전기 만들어 달라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몽골 검찰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코리안 웨이다. 제가 방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제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되게 선진적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과학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뭐 NCIS 뭐 쟤들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야에 있었어요. IT 분야 수사는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라리 와서 뭐 도로 깔아주고 다리 만들어주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 교육시켜주라. 우리 검사를 몽골에서는 실제로 매년 2명씩 한국어 회화 시험을 공부를 시켜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2명씩 계속 대기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여기서 실무를 좀 시켜달라. 근데 저희는 법조인은 사실은 그런 거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몽골은 지금도 계속 그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배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사업은 안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수출을 하고 우리 걸 외부에 알려주고 이러면서 되게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정도고 나중에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시거나 저한테 딴 연락을 주시면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일단 가서 국정 가서 오늘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나중에 혹시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자세히 좀 구체적인 자료까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국정감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정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 때문에 가셔야 된다니까 붙잡을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 김웅 검사님 강의는 이것서 끝나고 우리 양윤숙 변호사님의 지적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정감사위원회 참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윤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까 정말 훌륭하신 검사님하고는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로서 제가 전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수년간 해본 경험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원과 검찰을 상대하면서 느낀 경험 그리고 지금은 또 한반도 통일과의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게 굉장히 적은데 이렇게 저보다 이제 식견도 넓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좀 제가 틀리는 거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포인트는 검찰개혁의 포인트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거랑 기소 재량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적인 중립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었고 그에 기초해서 정말 수많은 적폐청산위원회가 생겨나고 거기서 조사 대상으로 보수 정권을 주로 캐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수 정권의 잘못을 발견을 하고 그걸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 의뢰하고 그 다음에 적폐청산 수사에 엄청난 인력이 지금 수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 제가 선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검찰총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정권 관여를 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검찰총장 후보 추천회가 법무부에 장악하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입맛에 맞는, 즉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이 위원 위촉수를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현행 검찰청법을 이게 살펴보시면은 검사 임명과 고지 이게 소위 말하는 좋은 중요한 자리죠. 이거를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 인사권은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검사들이 승진과 보직을 위해서 실제로 줄도 많이 서고 정권 눈치 보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적배 수사에 끼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잖아.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물론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의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권으로부터 법무부로부터 이 검찰 인사권을 분리해서 특히 보직 인사 이런 부분을 분리를 해서 검찰로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에서 인사권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독립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으로 두고 그 검찰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지 말고 법무부는 일반 시민 국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서 감찰만 하고 실질적인 승진이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에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파견 이런 거 되도록이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검찰국의 인사기능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체적인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 하고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못하고 대신 검찰총장만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소신에 너무 많이 좌우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력도 많이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검사님께서는 검사장 직선제를 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파가 행정 권력이나 입법 권력, 사법 권력을 장악하면 굉장히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돼서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사태가 지금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검사장 직선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같은 경우는 막대한 기소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피의자의 그 인권 및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그 기소와 불기소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도입이 돼 있습니다. 이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가지고 검찰시민위원회가 각 검찰에 있어요. 근데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기소 재량권을 통제하고 검찰 권력도 결국은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 신고식 변호인 참여권 강화를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평가제 이게 지금 저희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검사평가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건을 담당해 보면은 그 사건 담당 검사가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하는지 이런 여부들은 그 사건을 담당해본 변호사만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객관성이 있냐 없냐 시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변호사 단체에서 이렇게 검사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를 함으로써 막대한 검사의 기소 재량권에 대한 어떤 통제 역할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수처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안을 살펴보면 수사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국회에서 관여를 한다고 해서 권력에 영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에 영합됐을 때 그 막대한 그 부작용은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건 아까 민생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도 수사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합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만 잘 알아서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민법, 상법 다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사의 복합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직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 수사 지휘권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 대한 생각은 저는 아까 검사님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사법부가 지금 70주년이 됐죠. 근데 이 법원 조직이라는 것도 70년을 거치면서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어요. 지금 재판 개입 거래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부정을 하고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갈아엎을 것이냐?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지금 수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되고 재판이 확정돼서 정말로 그 문제가 뭔지를 그 문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지금 많은 사법개혁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사법개혁 논의와 그리고 많은 전직 보수정권 시절에 고위 법관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일선 판사들이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특히 정치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상 재판 독립에 있어서 안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 사태는 사법부 중심 세력의 교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 문제가 발생하게 생긴 시발점도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이 교체 과정에서 특정 성향,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상당히 대법관 14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8명을 임명했고 민병회장 출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출신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발전 추진단 이것도 사실은 민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법 개혁을 강력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청와대나 현 정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법부 연설하면서 강력하게 개혁해라 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발성한다 하면서 수사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일선 판사들에게 어떻게 3,000명인 정도인데 판사들이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법부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판사의 갑질도 상당히 많이 당해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 우월의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비판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제도는 그동안 물론 지금 언론에 의해서 문제점이 현출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국민의 법적 분쟁을 안정적으로 해결해온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되고 만약에 이 제도를 지금 비판이 제기된다고 해서 이 제도를 딱 바꿀 경우에 그 새롭게 바뀐 제도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그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그 국민들이
입을 그 피해와 혼란, 이거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판사님께서는 그 2년마다 정기 인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마다 돌리지 않으면 순환보직제라고 해서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하고 유착이 됩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야지 유착을 뭐 감찰이라든가 내부 뭐 시정장치라든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그 모든 판사 3,000명인데 그 판사 3,000명만큼의 공수처 뭐 수사관을 설치합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지역하고 유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판하고 실제로 평판하고 지역 인사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평판 제도를 없앴어요. 예. 그리고 저는 승진 제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승진 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판사들이 사건 처리 안 합니다. 지금 그 판사들이 굉장히 바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재판을 하다 보면은요 기록 제대로 읽지 않고 오는 판사 그래놓고 변호사가 질문을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변론을 하면 굉장히 모욕을 주는 판사 별 판사 다 있습니다. 승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승진 제도라는 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판사를 평가를 합니다. 직무수행 실적이나 뭐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기준 다 마련돼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인사체제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대법원장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 수라든가 지금 1년에 제가 대법원 연간 기준으로 2016년에 그 1심법원 민형사 사건이 124만 9,400 이거 1심에만 이 중에 형사 합의금이 5%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처리를 안 하면은 적절하게 얼마나 사건을 처리하는지 상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상급심에서 깨지는 비율이라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재판부 할 때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얼마나 권위적으로 하는지 민주적으로 재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능력이 안 된 사람은 판사 못하게 해야 되고요.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이거 승진 일정 평가 기준을 따라서 평가를 안 하면은 사건 처리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판사를 무조건 임용 숫자를 늘릴 수도 없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도 헌법상 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정보 관련? 그러면 저 구석의 지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물론 지방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교육 현실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가족하고 다르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검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의 없는 정보 관련은 순환보직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구석의 지원이라고 치면 지원에 판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판사가 결혼이 생겼어요. 그러면 동의 없이라도 보내야지. 안 그러면 그 지원에 주민들은 어떻게 재판받아요? 그 관할 지역의 주민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민 보고 여기는 판사 부족하니까 다른 판사 할 때까지 좀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고 사건 처리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법원에 가서 그 관할이 정해져 있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판사들의 인권과 판사들의 재판상 독립
그것도 결국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걸로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일부 터졌다고 해서 이런 인사체제, 뭐 이런 그동안 운용해온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외국하고 단순 비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미국은 근데 평생 법관제가 정착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아까도 법원 독립을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 독립 내용 중에는 인사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도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공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대법원장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 총괄해야 되고 인사권을 총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너무 권한이 많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법행정에 있어서 좀 개방적인 사법행정이 되도록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지, 뭐 대법원장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무너뜨리자,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법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예, 보직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정도 개선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 결과 보면서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하고, 이것이 결국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나가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원 행정적 폐지와 대법원 사무국 분리 뭐 이런 거는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직의 탈판사와 이거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무부는 탈검사, 이거는 탈검사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정치 권력하고 검사는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탈검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너무 특정 성향을 가진 그 변호사를 요직에 임명한다는 게 문제지, 사실 법무부의 탈검사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 그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관이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시면은 다 대법원장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대법원장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지금 그 사법부가 중심 세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역작용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조 경력자 변호사 개혁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는 맞지만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그런 수임료 받는 변호사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법관 출신들, 검찰총장 출신들, 죄송하지만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익 업무나 종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개업을 허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변호사 사회에서는 대한변호사나 위원회를 설치해서 판사 검사를 제외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관이용 문제를 좀 개혁을 금지함으로써 정관이용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리고 그 변호사단체에서 법관평가 제도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협회에 있을 때 일본에서 법관평가 제도를 배우러 옵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진짜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문제 있다라고 느껴지는 판사들이 많았어요. 재판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평정 찬작 사유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 민주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관수 증언과 전문재판부, 이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상고법원을 추진하다가 재판거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집행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상고법원을 실시를 하면 사실상 사실죄가 되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이 고법까지 간 사람이고 상고법원 안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상고법원을 가고 상고법원을 끝내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대법관은 또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운영이 돼서 이거는 국민에게 너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 거지 뭐 아까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관 1인 연간 3,000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 연구관이 다 대법관 밑에 붙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재판 연구관이 110명 정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이 대법관한테 14명한테 붙어서 근데 대법원장은 심리를 안 하니까 붙어서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록을 보는지 사고 유서를 내도 보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증언을 하면은 적어도 대법관 1인 이 연간에 담당하는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적어도 국민한테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많이 뽑으면 전원합의체를 꼭 구성해서 대법원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재판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저는 아까 판사님은 검사님은 재판소원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헌법상 문제가 있어요.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을 가지고 헌재로 또 들어가는 사실상 사실이고 최고법원이 헌법이고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는 게 맞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거를 확대를 할 것인가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문제는 현재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 지명하게 된 거 이거는 좀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검사님하고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검사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는 재판이면 법적 판단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위해서 자격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문제의식이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을 특성을 갖다 보니까 단심제에다가 정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도 이 대법원장님하고 성향이 비슷한 분하고 민변 출신 회장 출신도 들어가시고 어떻게 지금 정권도 진보 정권에다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걸려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낙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그분들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대표적인 예가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 복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결정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할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그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을 하는 건데 만약에 결정으로서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이 국회가 따라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 다수가 민주주의가 다수결이잖아요. 물론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다수에 대한 토론과 설득 과정이 결여졌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새로운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예, 또 저는 경찰도 똑같은 정치적 문제,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드루킹 사건에서 초동 수사를 잘 못해가지고 많은 증거를 수사에 영향을 줬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인권 보장 문제, 재량에 대한 마찬가지로 경찰 권한이 비례해지면은 재량에 대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토론이 다재문 수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용숙 변호사가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